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거리를 걷다 보면은 오래된 가게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죽하면 일본에는 3대가 하는 집이 아니면 요리도 아니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죠. 그런데 식당뿐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41개국의 200년 이상 된 기업 5,586개 중에서 56%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또한 일본 기업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업의 수명은 보통 인간보다 짧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자면 가족 소유의 기업이 3대 이상 살아남는 비율은 15%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4세대까지 내려가면 생존율이 고작 4%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대체 왜 일본에는 이렇게까지 오래된 기업들이 많은 걸까요? 오늘의 수요시장, 일본의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년 가게라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건 오래된 소상공인 가게들이 100년 이상 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100년이란 역사는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에선 1904년에 개업한 이문설렁탕이 가장 오래된 음식점이고, 브랜드로 확정하자면 1924년에 탄생한 진로가 올해로 딱 100년이기도 하죠. 그만큼 장기 존속하는 것은 어렵고 드뭅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100년이나 가게를 유지한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런데 사정이 전혀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이죠. 100년 이상 가는 기업들만 33,000여 곳일 정도로 오래된 기업들이 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100년 이상 된 기업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업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오래된 곳들이죠.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오래된 기업은 1400년 넘게 운영된 콘고구미입니다. 578년에 불교에 심취한 쇼토쿠 태자가 절을 지으려고 세운 건설회사인데요. 백제인 장인 3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 이 절을 짓고, 그중 한 사람이 일본에 남아서 대대손손 시텐노즈의 증축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형성된 가족기업이죠. 지금은 다른 기업에 인수되어서 브랜드만 남아있다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숙박업소도 일본에 있죠. 705년부터 시작된 니시야마 온천 K온칸이 바로 그곳입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온천을 발견하고 길을 내어 탕을 만든 게 그 시작이죠. 그 외에도 1000년부터 교토에서 과자를 팔아온 이치몬지야 와스케, 86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찻집 츠우엔 등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역사를 가집니다. 상장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기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1586년에 설립된 마치이 건설입니다. 여기도 지역의 다이묘가 창립자에게 지금의 도야마현의 모리야마 성을 짓도록 하면서 탄생한 회사죠. 이후에도 성과 신사, 사찰 등의 건축과 유지보수를 하면서 명맥을 계속 이어나갔고요. 1590년에 설립된 스미토모 금속 광업 주식회사나 1598년에 설립된 와타한 주식회사도 그 뒤를 이어서 일본 상장 기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2, 3위를 잇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요, 산토리와 닌텐도는 분명 엄청난 역사를 가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죠. 그렇다면 유독 오래된 기업들은 왜 죄다 일본에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리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이 섬이라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외침이 적었습니다. 전란에 휩쓸릴 일이 적었던 만큼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일도 적었던 거죠. 실제로 유럽에서 오래된 기업들은 와이너리나 양조장들이 많은데요. 주로 귀족이나 수도원에서 운영했던 걸 보면 아무래도 전란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점을 빼놓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오래된 기업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업종이 더 다양하고 가족들이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가족이 기업을 운영하는 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을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족 단위로 사업을 일구고 그걸 자녀들이 물려받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일본의 놀라운 점은 그걸 한두 세대도 아니고 수십 세대에 걸쳐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기업들은 어떻게 이 엄청난 생존율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일반적으로 대를 잇는 기업의 낮은 생존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 아이템의 수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오래된 기업들은 시간이 흘러도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했죠. 덕분에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와 전통이 브랜드가 되어서 강력한 경쟁력을 제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이자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일본의 가족기업은 그 특성과 승계 방식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히 가족기업이 대를 잇는다고 하면은 직계가족의 승계를 생각하죠. 그리고 자녀 간의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려고 보통은 장남이 물려받습니다. 즉 상속의 초점이 핏줄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혈연의 지속보다는 가업의 지속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가업을 어떻게 해야 후세에 전달할 수 있을까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장자 상속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덜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회사 문을 닫거나 매각하는 것을 실패와 수치로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가업이 끊기지 않고 대를 이어 내려가는 것에 초점을 두니까 가장 능력 있는 자녀가 가문과 사업을 이끌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대릴 사회 문화도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냥 사위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양자로 입적시킨 후에 대를 잇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방식은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했고요. 우선 가족 구성원 중에서 장자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선출해서 회사를 이끌도록 하지만은 만약 적합한 사람이 딱히 없다면은 우수한 직원을 딸과 결혼시키고 양자로 입적시켜서 가문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식인 거죠. 심지어는 일본의 대기업들도 이런 방식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도요타의 초대 사장인 도요타 리자브로가 바로 양자로 입적된 사위였고요. 또 일본의 모빌리티 회사인 스즈키는 창업자가 딸만 셋이었는데 57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첫째 사위에게 경영권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3대는 셋째 사위가, 4대는 2대 회장이 사위인 스즈키 오사무가 뒤를 이었어요. 전부 양자로 입적된 사위랑 공통점이 있고요. 이 덕분에 일본은 세계 2위 입양 국가지만은 98%가 성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아들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지만 사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이죠. 즉 핏줄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업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업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승계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방식인 겁니다. 그 점에서는 가족기업이지만 상당히 다른 방식의 가족기업이기도 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사업을 물려받는 일본의 방식은 회사가 쉽게 망하지 않고 수백 년을 이어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경영자가 뒤를 잇는 것도 있지만 일본의 오래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4분의 1 이상이 2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답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죠. 수익과 성장보다는 전통과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부채를 가급적 지지 않고 보수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일본 은행들의 지원 또한 빼놓을 수가 없죠. 사업이 부진에 빠지고 흔들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업력과 그간의 거래 이력만 보고 일본의 은행들이 이런 기업들을 구제해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일본에서 2000년에 파산법을 통과시키고 2004년에 기업 청산법을 개정하자 오래된 가게들 중에서 파산한 가게들이 늘어났습니다. 무제한적인 지원이 장기 영속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죠. 앞서 언급했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었던 콩고 구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80년대부터 경영난을 겪었지만 무제한적 지원으로 연명하다 결국 은행의 지원 정책이 바뀐 2006년에 파산했으니까요. 이런 오래가는 기업과 문화는 일본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스타트업의 탄생을 막기도 합니다. 위험과 실패를 극도로 회피하는 문화 또한 스타트업의 탄생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일본의 사회 문화가 변함에 따라서 젊은 층 사이에서 가업 계승의 의지가 약해진 것도 현재 새로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대도시에서 일하고 살길 원하는데 가업 계승이 필요한 오래된 기업들은 대부분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있으니까요. 예전과 달리 사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약해지니 현재 일본의 기업들은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고민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의 기업이라도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거죠. 일본식 가족 경영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와중에 역사를 이어가는 곳들도 여전히 많겠지만 그 수는 점점 줄어들 거고요.